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운영관리 전체 중간시험 대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강의 슬라이드부터 보고 우리 PDF 파일,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책의 일장에서 나왔던 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운영 효율성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됐죠. 이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턴어라운드 전략을 30에서 어, 보통 45, 55분 정도, 요 1시간 이내로, 초기에 회사가 어려울 때는 턴어라운드 전략을 30분 정도 썼다고 해요. 초기에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위기에 처해서 턴어라운드 전략을 최소화시켜서 30분 안쪽으로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이제 30분 이내에 다시 뜨는 거죠. 예. 그래서 30분 했는데 요즘은 30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국토보안국에서 항공기에 대한 이 보안 강화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음,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턴어라운드 전략을 최적화시켜가지고 거의 742대 비행기가 미국 내에서 4천회 이상을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보통 한 5번 이상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뜬단 말이죠. 이게 나눠버리면 이제 그 5 이상이 나오니까 5회 이상이.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효율성, 운영 효율성이에요. 가동하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어, 운행의 수를 올리고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운영 효율성의 이 베스트 프랙티스 측면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성공 요인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운영 전략을 기업 전체의 경쟁 전략하고 이제 통합해. 내가 이 전략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이라면 이제 A라는 기업이 있어. 그러면 A에 여기는 지금 후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방이잖아요. 후방은 생산 프로세스, 그죠? 그다음에 전방은 어떻게 돼요? 기업 전략이잖아.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과 생산 프레임, 이 생산 프로세스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어 컴피턴시, 핵심적이고 차별적인 핵심 역량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업 전략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내 수업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학생은 대학교 입학할 때 수학 잘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무기화 시킨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자기의 그 능력을 어,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입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우수성 이게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우수성이라는 거는요. 기업이 전략적 무기를 쓰고 있는 것을 잘 보면 탁월한 프로세스를 무기화시키고 있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쿠팡을 한번 볼까요? 쿠팡. 쿠팡의 프로세스의 우수성은요. 속도입니다. 속도. 그죠? 이게 어, 속도와 정확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로켓 배송에 대한 것들. 즉 로켓 배송은 이 쿠팡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이 프로세스의 탁월성이 경쟁 무기가 된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분석적 의사결정에서 뭐 뒤에 나오는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플렉스 파카의 제조 과정 해가지고 쭉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OSCM, 즉 OSCM이니까 이용자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저기 겨울에 방한 패딩용 하나 내가 딱 구매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구매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활동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기능성 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런 공급자의 제조자들이 이제 부품을 조달받고 생산하고 납품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게 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프로세서, 공급 사슬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쭉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것들 봅시다. 생산. 생산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변환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산출하는 제조 및 서비스 프로세스. 그래서 여기를 생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렇게 얘기하죠. 변환 프로세스. 여기. 여기는 제조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정보와 자재를 이동시키는 프로세스인데 여기는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최적화시킨다면 여기는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변환 프로세스 중심이고 여기는 최적 프로세스 설계에 관련된 것에 요 최적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요거에 집중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다. 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변환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은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스가 설계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스. 이거 우리 이거 배우죠. 그래서 우리 배웠죠. 이게 뭐,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 배치, 잡쇼, 프로젝트. 이게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그죠? 여섯 가지. 프로세스 능력을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이거 무리였네요. 저 캐파. 이거에 관련된 것이고. 유닛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거 8장에서 배웠던 거 바로 뭐예요?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음, 리드 타임, 그죠?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프로세스의 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이제 품질에 관련된 것들. 어,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없이 많은 정보들 필요로 하겠죠. 이게 그래서 봅시다. 뭐 그래서 OS 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세스 활동 이런 것들 계획, 구매, 제조, 배송, 뭐 회수 이런 것들 뭐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코어 모델에 대한 것들 공급사 OSCM이니까 이제 스코어 모델 플랜에서 소싱하고 메이킹에서 딜리버리하고 리턴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OSCM에서 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 이게 그래서 스코어 모델에 대한 이 프로세스 어, 다섯 가지가 서로가 연계되는 것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 책에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이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뭐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장에 대한 내용들은 뭐 크게 없어요. 뭐 생산관리자, 공급사슬 관리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의 역사적 발전 타임 요건 이제 저기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생산관리가 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이제 나타났지만 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공장제, 이 기계를 기반으로 한 공장들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관리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 생산 관리의 체계는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형태. 그래서 1900년대 이제 초반에 프레데릭 테일러의 이제 과학적 관리법. 시간 연구와 그다음에 동작 연구,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뭐 그다음에 표준화 작업 이런 것들 동작 표준화 시키고 그다음에 표준 과업, 그다음에 차별 성과급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 미국식 경영학 막스 베버라든지 페이얼에 의해서 나 프랑스 페이얼에 만들어지는 관리체계 이론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던 미국에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떻게 되냐? 아주 일대 혁신을 가져왔던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프레디 테일러의 이 과학적 관리법은 미국 산업의 생산성을 거의 3배 이상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저기 헨리 포드는 과학적 관리법의 신봉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더 혁신적으로 바꿨죠.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더 혁신적으로 바꿨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뭐 이동조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군수품 품질 관리의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됩니다. 이게 그래서 SQC 통계적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50년대 이후에 이제 50년대 이후에 린 지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요다의 TPS죠. TPS. 그래서 도요다 생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도요다의 TPS가 8, 90년대를 이제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린으로 변경됩니다. 린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린의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80년, 90년대 때 이제 SQC 이론이 이제 다시 이제 TQM 이런 운동하고 결합되면서 다시 이제 품질 경영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산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쭉 발전하는 과정을 보시면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기 이 OSCM 분야의 최근에 주요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더라.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조차 어때요? 일본 기업들 재고를 적게 갖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굉장히 재고에 대해서 민감한 일종의 알러지 반응처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했던 일본 기업들조차 최근 몇 년 동안은 어때요? 이 공급망의 불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제조기업들이 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조달받거나 운영하면서 생산했던 방법에 이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조달했던 그런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방법이 생산의 차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완제품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생기면서 위기를 겪었죠. 일본 기업들이 이게. 그래서 그거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재고를 부품별로 재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조차도 원자재에 대한 원가의 이 가격이 어때요? 등락폭이 굉장히 그냥 업다운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그다음에 공급망이 툭 하면은 그냥 공급이 중단되고 이러한 공급망 불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고 확보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재고를 확보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어때요?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보는 손실보다 재고를 확보하는 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들더라.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전성이 굉장히 다양한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한 위험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더라? 실제로 일본 기업들조차도 재고량을 지금 비축하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적 기조가 기업들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디지털 전환하고 AI 자동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이는 거죠. 이제 작업자가 아니라 이제 어때요? 로봇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보이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측면에서 ESG 이게 ESG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환경은 문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지배 구조라든지 뭐 그렇다면은 이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지속 가능하냐를 통틀어서 묶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ESG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이제 측면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들이죠. 최근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또 이제 리쇼어링에 관련된 것들. 우리 리쇼어링이 뭐예요? 리쇼어링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최근에는 리쇼어링에서 니어쇼어링. 근처로 가는 거죠, 근처로. 근처로. 본국 근처를 둘러싼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프렌드 시어링. 요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남이냐 막 이러면서 이런 프렌드 시어링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치포 동맹이라고 들어봤죠. 치포. 이게 그래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 중국에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TSMC,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네 개 국가를 어떻게 돼요? 이 일종의 이제 동맹국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하는 그러한 선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대미 정책이라든지 그 저기 대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프렌드 쇼링입니다. 이게 뭐 애플한테까지조차 미국 내 생산을 굉장히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많이 갈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어, 여러 가지 최근 이슈들이 있고 모린, TQM, ISO, 뭐 식스 시그마, SCM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것들, 효율성과 효과성. 자, 이렇게 그래서 효율성은 가능한 최저 원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극대화니까 어떻게 돼요? 투입하고 산출의 비율이에요. 그죠? 산출의 비율. 이게 투입하고 산출에 대한 비율이니까 최소 투입은 낮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산출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의 개념은 이피션시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다. 분자 분모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1 최소한.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이게 그럴 때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이 1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 효과성에 대한 것들 보겠습니다. 효과성. 효과성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기업의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적합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효율적인 것이 효과적인 거라고 반드시 효과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목표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 그거를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효과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예를 들면 아까 투입과 산출의 비라고 하면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이 비율을 투입은 작게 하고 산출은 크게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투입과 산출의 비라면 효과성은 바꿔 얘기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도 없이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를 부합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효과적인 거죠. 효과적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그 중에서 효율적이 다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어떻게 되냐. 그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방법 하나가, 한두 개가 굉장히 그 목표를 이루는데, 좋다,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효과성은 목적 부합성, 즉 목표라든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르는 거라면 얘는 효율성은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이러한 이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율을 갖고 기준으로 잡는 그러한 측면의 특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치에 관련된 것들은 고객이 느끼는 효용이다. 이게 그래서 가치는 품질을 인풋한 것으로 투입과 산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가치라는 것은 투입한 거, 고객이 투입한 것은 이제 프라이스니까
그 돈의 가치. 이거 내가 다이소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고객들이 밸류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커스터머 밸류나 고객들이 이거 품질 좋네, 좋네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3천 원을 인풋했어. 그러면 3천 원 이상의 가치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3천 원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것이 뭐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3천 원 이상의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2천 원을 인풋했어. 그러면 그 제품이 2천 원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식되게. 그러면, 품질 좋네.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이게. 그래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라 우리 이제 우리 책 한번 다시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책을 한번 쭉 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의 내용들이 쭉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일장의 생산 공급사슬, 생산비 공급사슬 관리 계획 쭉 해서 우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나오죠. 이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 뭐 SCM이 뭡니까? 쭉 해서 파카 만드는 것도 제가 설명했고, 복잡한 과정, 이거 수없이 많은 이 공급자와 운영자, 제조자가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기 나와서 스코어 모델이네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서 계획, 구매, 조달, 제조, 생산. 이렇게 제조, 회수, 배송,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코어 모델에서 쓰는,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단일 기업이 만드는 거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확장되는 것은 일상적인 거죠. 이제 하나의 단일 기업이 제조부터 원자재 생산해서 고객선까지 전달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업을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드물죠. 그렇게 하는 데가.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쭉 해서 봤더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제품 서비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거고 일장이니까 쭉 해서 여기 이제 어 이 제조 전략 뭐 패러다임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 이게 7, 80년대 때 제조 전략 패러다임에서 생산 전략의 아버지 위켐 스키너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코어 컴피던시가 어떻게 구현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조 역량에서 나오더라. 그것이 이게 그래서 제조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어떻게 돼요? 생산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켐 스키너 교수가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뭐 초점 공장 뭐 그다음에 다양한 경쟁 전략, 경쟁 차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제 많이 만들었죠. 생산을 기반으로 한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쭉 해서 우리 음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70년대 후반에 쭉 이제 나왔던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이제 쭉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 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저기 포드부터 시작했잖아요. 포드부터.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때가 되면서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지트, TPS 이런 것들이 이제 린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TQC, SQC, TQC, TQM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품질의 개념이 이제 90년대 막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 품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품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 전반에 대한 품질 혁신 운동이 아주 폭넓게 많이 다양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뭐 품질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글로벌 관세하고 뭐 규제 불확실성, 뭐 공급망 불안전성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성, 효과성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장의 내용들은 일장은 뭐 쭉 해서 뭐 월스트리트 경영 효율성 해가지고 현금 흐름 나오는 건데 이것들 한 번씩 그냥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일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끝났고 우리 강의 자료로 우리 한번 다시 강의 자료를 돌아가서 생산 관리의 발전 과정,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인 도제 형태, 그 다음에 호환성 부품,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 관리법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 때 했던 다양한 형태의 생산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비로소, 체계적인 시스템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이 1900년대가 이제 돼야지 이제 비로소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가 돼야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뭐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중요성. 얘는 정리를 잘해야 된다. 과학적 관리법. 요거 정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부품도 엘리트니 이게 총포 표준화, 호환성 부품. 그래서 나 이런 얘기했죠. 싱글 모델 라인. 그래서 A 모델 라인, B 모델 라인, C 모델 라인. 얘는 부품이 1, 2, 3, 얘는 4, 5, 6, 얘는 7, 8, 9. 개별적인 부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어떻게 되냐? 호환성 부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A는 1, 2, 3, B는 1, 2, 4, C는 1, 2, 6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환성 부품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생산하면서 어떻게 돼요? 쭉 3번 여긴 A 모델 3번이 결합되고 쭉 해서 4번 결합돼서 B 그 다음에 6번 결합해서 C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돼야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40년, 50년이 돼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40년대가 돼야지 비로소 이 공정이 이런 호환성 부품을 기반으로 한 공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엘비트니의 이러한 부품 표준화, 그 다음에 호환성 부품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아주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었죠. 그죠? 그래서 남북전쟁 때 엘리트니가 총포 표준화했는데 이게 북군 의회에서 승인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때 됐었다면 아마 비약적으로 발전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시 이걸 뭐 전체 강의를 다시 쭉 다 할 수는 없고 어, 이런 전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과학적 관리법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 관리법. 헬리포드 뭐 마찬가지죠.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줄이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 방법이죠. 예. 쭉쭉쭉쭉 SQC 이론의 세 명의 학자이죠. 슈와트, 데밍, 듀란, 그죠? 예, 슈와트. 저희 SQC 통계적 품질 관리 이론의 이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예, 요것들이 기반을 이제 이론적 체계를 만든 사람이고 데밍은 산업체, 특히 일본의 이
SQC 이론을 전파하고 품질 경영에 대한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한 이 기법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어, 보급했죠. 쥬란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SQC 이론의 이제 집대성자. 이제 그래서 슈와트, 데밍, 쥬란 요 세 명은 머릿속에 숙지한다. 린 생산 시스템, 린. 그래서 린에서의 이제 이 저기 특징은 바로 뭐예요? 요거네, 요거 린이 우리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대량 생산, 주문형 생산,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게 하이브리드, 요게 TPS 이렇게. 대량 생산, 그다음에 주문형 생산, 소량으로 만드는 요것의 이점을 두 개 다 결합해 놓은 거죠. 하이브리드가. 그죠?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적인 그러니까 극단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요다 이 TPS는 린 생산 린 여기 TPS 이게 린이죠. 이게 그래서 이 TPS의 린의 가장 기본적 근본적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포드 방식에서 썼던 대량 생산 방법을 어떻게 돼요? 자기네한테 적합하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소량으로 짝짝 이렇게 어,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시간에 맞춰서 짝짝 그게 저스트 인 타임이죠. 이게 적시에 필요한 양만큼만 10개 필요해 그러면 10개만 생산. 자재도 10개 필요해. 그러면 10개의 자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요 TPS하고 린 생산 시스템은 머릿속에 숙지한다. 이게. 그래서 다기능 작업자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원워커 한 명의 작업자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OWMM 이렇게 그래서 원워커 멀티머신 이거에 대한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다기능 작업자죠. 이 순환보직 해가지고 다기능 작업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기능 작업자 만들었더니 어때요? 공정 내에서 작업에 대한 품질 관리를 작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공정에 대해서 딱 멈출 수 있는 권한도 이 뭐냐 작업자한테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운동 라인 중단 권한을 작업자한테 불량 생겼을 때 그래서 안던 정보 쉐어링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적시 생산하고 그다음에 낭비 이 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 린의 목적은 낭비 제거 낭비 제거 그래서 얘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낭비 제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7대 낭비 제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생산이 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리드 타임 줄여가지고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임자 있는 물건 만드는 거. 생산의 스타팅 포인트가 대량 생산은 어떻게 돼요? 얘는 MTS야. 여기는 어떻게 돼요? MTO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죠. 오더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조립하는 형태. 어셈블 투 오더니까. 이게 그래서 저기 오더가 딱 들어오면 임자 있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조립해서 나갈 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생산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 이게 홀류 생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또 특징 중에 하나 있는데 빠졌는데 홀류 생산. 이게 홀류. 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이렇게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그다음에 유연 생산 시스템, FMS. 최근에 유연 생산 시스템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FMS. 대량 고객화. 여기 또 아까 여기가 이제 홀류 생산, 대량 고객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쭉 해서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TPS, 그죠? TPS. 그다음에 린.
이름은 같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런 두 생산 시스템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생산하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홀류 생산 방법이라고. 홀류 생산. 그 다음에 우리 베네통 같은 의류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지연 생산 방법이라고. 이게 업종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 그죠? 지연 생산, 차별화 지연, 차별화 지연. 이런 말로도 쓰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걸 또 어떻게 돼요? 김밥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돼? 김밥이 그 예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듈 생산, 모듈 생산. 모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품종을 어떻게 되냐? 다품종을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 그러냐면, 제한된 고객화,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 거의 유사한 개념의 얘기를. 이게, 어디에? 요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모듈 생산 방법, 그 다음에 셀룰러 생산이라고 해서 셀룰러 생산. 워크셀로 이렇게 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셀을 C자형, U자형, 뭐 S자형 이렇게 셀을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 방법. 요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셀룰러 생산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되더라?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게 그런 말들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유연 생산 시스템은 요즘에 이제 FMS 여러분들 그렇죠? FMS 이게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뭐예요? 아르라민 골드인데 영양제가 나의 몸에 맞춤식 아르라민 골드 그죠? 이게 뭐 아연과 철분이 강화된 아르라민 골드 이렇게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죠, 그죠? 이게 실제로 아르라민 골드를 그렇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 맞춤식 영양제를 만들 수 있다 고객화시켜서 이게 그 다음에 뭐 저기 화장품 있죠, 화장품. 맞춤식 화장품. 외국 사람들이 K-뷰티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와가지고, 자기 스킨케어 제품 그런 걸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FMS, 뭐 요즘에 뭐 스마트 팩토리, 대량 고객화, 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이제 앞으로 이 생산 시스템은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 노동 중심형 생산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동화로 만들어지는 대량 고객화 이런 생산 방법으로 이제 변화될 것 같다. 뭐 세계적인 경쟁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냐 글로벌 SCM이에요. 예, SCM. 이제 글로벌 SCM으로 확장되더라. 이미 확장되고 있죠.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 그래서 TBM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타임 베이스 시간 기반 생산. 요즘에 전체 제조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속도죠, 속도. 속도와 정확성. 어.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조기업들이 생산 역량이 예전에는 주로 뭐였어요? 원가 기반의 제조 역량에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야.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원가를 가장 낮게 생산하는 즉, 저기 홀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싱글 모델 라인 운영하죠. 싱글 모델 라인 표준품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물건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잉여 생산물을 쫙 밀어내잖아요. 그죠? 이게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원가 경쟁으로는 지금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것이 이게 최근 제조기업들한테 되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전략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 예. 그래서 타임 베이스 매니팩처링의 기본적 특징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을 이렇게 일치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물건 만드는 방법이 니은자 그림으로 말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고객이 사줄 거라는 잠재적 기대하에 미는 방법인 거고, 그죠? 얘는 어때요? 주문이 들어와야 비로소 생산하는 거고. 근데 이 생산 시스템은 어때요? 소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공정에서 사용하기가 대량 생산을 만드는 공장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래서 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프로세스가 될 거라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MTS니까 이 스톡을 갖고 있으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당연히 수요와 공급 맞지 않을 거고 여기죠 여기 떻게 돼요?
어셈블 투 오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방법. 이게 그래서 시간 기반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이러한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에 이런 어셈블 투 오더 형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류 업체라든지 의류 시간 기반 경쟁이니까 여러분들 유행에 민감한 의류 업체들 어때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의류업체의 최대 아주 난제 중에 난제 바로 뭐예요? 의류 재고죠. 난제 중에 난제. 의류업체들이 재고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수익성, 기업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잘 팔리는 옷을 또 생산하는 거. 거기서부터 재고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 내가 많이 팔고 싶은 이 니즈가 자꾸 또 과잉 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그래서 그 시즌에 그 시즌에 유행하는 옷, 그 시즌에 생산해서 그 시즌에 판매만 딱 하고 추가 오더가 더 들어오더라도 생산 안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시간과 속도에 대한 것도 전통적 의류업체가 시장에서의 디맨드를 캐치를 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거죠. 공장 쪽으로. 공장 쪽에 이제 도착하면 이제 롤드, 이 채찍 효과죠. 저 끝단에서 소매 점포는 10개밖에 주문 안 했는데 그것들이 롤링 말려가지고 공장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또 돌돌돌돌 수요가 말려서 오니까 5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0개가 되고 10,000개가 20만 개, 30만 개를 돼가지고 공장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은 어떻게 돼요? 또 그거에 대한 생산을 위해서 원단부터 이런 것들을 자재를 준비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다시 고객 대리점, 고객하고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소매 점포로 유통시킬 때까지 전통적 의류업체는 보통 12주에서 14주. 이게. 이 정도 걸리면 한 시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의류업체가 미리 항상 패션쇼하고 예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자라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2주 안에 끝내기 위해서 후방의 생산 기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수직 계열화로 쫙 묶어버리는 거예요.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 당연히 속도가 늘어질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라는 후방에 생산 기지를 통합화 시켜가지고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바로 생산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백오피스의 기반을 만들어 둔 거죠. 자라. 자라는 유행하는 옷을 주로 만드는 그러한 형태에서 혁신적인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기업이라면 유니클로 똑같이 의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아이템의 수가 스탠다드 아이템 즉 표준화되어져 있는 기본 아이템에다가 주로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유행하는 아이템의 수는 20에서 30% 안쪽으로 이게 그래서 유행하는 옷은 소량으로만 팔고 재고 생산 중심으로, 즉, 표준품 이런 것들을 재고 생산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 옷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대량으로 뭐 많이 만들어 놓고 빼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 이 옷에 대한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속도와 시장 반응성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한번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경영하고 미래 생산 관리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환경에 대한 것들이 제조기업한테 굉장히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친환경 생산,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전과정 평가. 이게 전과정 평가,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제품 생산할 때까지의 전체의 과정을 친환경으로 만드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친환경에 대한 요인들이 시대적인 어떠한 요구사항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제 강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기업들한테. 이게 그래서 뭐 여기 그린 라운드 뭐 이제 한참 전 옛날 얘기고 ISO 14000 그다음에 ACA 정과정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 저기 환경에 대한 것들 ESG 더 나아가서는 이제 ESG가 이제 ESG를 뭐라 그래요? 비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공시된 자료를 우리가 보면 되고, 그다음에 공시되지 않은 비재무제표 ESG. 요즘은 이제 ESG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게 투자자들이 공시하라고 하죠. 공시. ESG 정보 공시하라고 압력 느끼죠. 이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시하잖아.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ESG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주 기업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매저가 될 거다. 이게 뭐 ESG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전쟁 나고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원유 수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공급망에 지금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뭐 종량제 봉투니 뭐 이런 거에서 막이 말들이 많았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만큼 이 공급망의 이 불안전성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2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전략 모델이에요. 생산 전략 모델. 생산 전략 모델 여러분들 생산 전략 모델 한번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켐 스키너 생산 전략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켐 스키너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생산 전략의 아버지 위켐 스키너가 이 생산 전략에 대한 연구만 일생 동안 한 사람 위켐 스키너가 이게 그래서 이제 어, 들어가셨지만 아주 좋은 이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위켐 스키너가. 그래서 이 생산 전략, 제조 전략에 관련되어져 있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연구들이 쭉 이제 다양한 형태의 생산 관련 분야의 이론들을 이제 체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생산 전략에 대한 것들 쭉 해서 우리 펜의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화이트보드를 띄워놓고 좀 공유하겠습니다. 어, 생산 전략에 관련된 것들, 생산 전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쫙 해서 뭐였냐면 어, 경쟁 차원이죠, 경쟁 차원. 경쟁 차원, 경쟁 차원. 어, 경쟁 차원에서 우리 C, Q, D, F, C, Q, D, F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의 의미. 작년도의 기출 문제는 플렉서블리티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라는 거였어요. 그죠? 플렉서블리티. 이 플렉서블리티가 어떤 거였죠? 싸고 저렴하게, 그죠? 원가를 낮춰서 남들보다 싸게. 품질은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하이 퍼포먼스, 하이 퀄러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컨시스턴시. 일관성. 품질 일관성. 여러분들이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딜리버리. 딜리버리는 어떤 거예요? 온타임 딜리버리. 어, 온타임에 대한 딜리버리. 이게 시간을 어떻게 딱 지키는 거잖아요. 이 온타임 딜리버리가, 즉, 시간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딱딱 정시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정시에. 그죠? 얘가 뭐로 변경된다 그랬죠? 얘가? 어, 조금 지나고 났더니 시간 기반 경쟁의 스피드, 그래서 내가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딜리버리 타임.
그래서 이 시간을 기반으로 한 경쟁으로 이제 매몰린다고. 이 시간 기반 경쟁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속도예요, 속도. 빠르게.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플렉서블리티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게 시장에서 생기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는 수량 유연성. 수량 유연성. 이게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때 만들어서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해주는 역량. 그래서 제품 유연성 또는 시장 유연성, 시장 유연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QDF의 의미는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한다. 경쟁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략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쟁 차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트레이드 오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CQDF 다 잘하면 1등 할 줄 알았어. 스키너 교수는. 근데 이걸 4개 다 잘하는 기업을 찾는 것조차도 거의 어렵더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아, 기업의 전략적인 이 자원과 이 역량에 한두 가지 역량에다가 기업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코어, 예, 즉 경쟁 우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코어 컴피턴스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총체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선택과 포기해야 될 것과 1순위로 관리해야 될 것을 구분해내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가. 그래서 CQDF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 무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소는 어떤 걸 쓴다고요? 코스트, 다이소 코스트. 근데 단순한 코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결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CQ, 다이소는 CQ.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많잖아요. 기업들. 그러면 그 네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게 네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글로벌 1등.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순위, 3순위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모델. 이게. 그래서 경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게 쫙 얘기했더니 어떻게 돼요? 어, 재미 일본인 학자인 나카네가 이제 그 누적 모델을 만들죠. 누적 모델. 이제 누적 모델. 그래서 누적 모델을 만들어요. 누적 모델. 이 누적 모델은 80년대에서 90년대 때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 기업들, 아주 잘 나가는 일본 기업들이 시장 내에 고착화된 시장이죠. 일본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이 시장에 후발주자로 침투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후발주자가 시장에 침투할 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일반화돼서 우리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게. 가격 침투 전략이잖아요. 가격 침투 전략. 그죠? 가격을 침투시켜가지고 크래킹,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이, 어떻게 돼요? 이 거래 가격을, 기준 가격을 깨트려가지고 균열하게 해서 기존 시장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기업들은 그런 제품 중심, 단가 중심의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품질을 기반으로 시장에 들어온다. 품질 역량을. 이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승승장구했던 경쟁력을 획득하면서 지배적인 시장 위치를 가졌던 일본 기업들의 이 경쟁력 획득 방법. 일본 기업의 경쟁력 획득 방법을 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품질. 두 번째가 영양 불력을 쌓는데 영양 불력을 싼 걸 봤더니 두 번째가 딜리버리 타임이에요. 이 딜리버리 타임을 통해서 확보했던 게 바로 뭐예요? 릴라이빌리티. 이게 그러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블록을 쌓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CQDF를 그대로 이용하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플렉서블리티 유연성이 오겠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아닙니다. 원가 효율성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연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커뮬레이티브 모델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역량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래서 요 누적 모델의 특징은요, 낙관에 가지시던 누적 모델의 특징은 기업이 어떠한 역량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 역량이 이제 시장 내에서 전략적 무기화시키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과 달리 새로운 역량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역량을 자꾸 개발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업의 역량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역량을 획득하는 거야. 역량을 획득하는 게 이게 경쟁력을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역량을 획득하는 이 과정이 순차적.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순차적. 즉 여기에서 영양 분력을 쌓은 다음에 또 다른 영양 분력을 옆에다 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양 분력을 쌓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업이 경쟁력을 획득해 가는 순차적인 이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컴레이티브 모델은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때 이 일본 기업들이 그 미국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로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모델이 나온 다음에 되게 시장의 특성을 잘 설명했다라고 해서 한때 유행이 있었죠. 이게. 근데 이 모델 이 연구가 이제 쫙 이렇게 나온 다음에 퍼도우스하고 드마이어가 요걸 잘 봤더니 순차적으로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샌드콘 모델. 근데 이 샌드콘 모델은 내가 보기엔 퍼도우스하고 드마이어가 네이밍 전략의 승리 같아. 샌드콘.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줬는지. 해변가에서 모래에다가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갖고 모래를 떨어뜨려요. 그죠? 손에다가 모래를 떨어뜨리면 모래가 쭉 가서 대구를 굴러서 떨어지거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서 기업의 역량이라는 것이 낙관해가 제시했던 순차적으로 역량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얘가 어떻게 되더라? 쭉 역량이 증가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낙수 효과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상위의 역량, 상위의 역량을 달성하려면 하위 기반의 역량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역량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위에서부터 밑으로 단계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더라, 동시에. 그래서 샌드콘 모델은 낙관해가 지시했던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쭉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 쌓고 부분 이게 역량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커뮤레이티브 모델이고 샌드콘 모델은 해변가에서 모래를 떨어뜨려서 모래가 대구르르 굴러서 떨어진대요. 위에 조금밖에 안 남아,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위에 상위의 10%의 어떠한 역량을 가지려면 이 밑에 있는 하위 기반이 예를 들면 뭐 50%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또뭐 100%가 기반이 돼야 되고 여기는 300%의 기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상위의 역량을 가지려면 밑에 있는 역량을 동시에 추구하더라. 동시에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면서 이게 즉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역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기본 역량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더라.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동시에 역량을 상위 역량에서부터 동시에 역량은 어떻게 쌓더라? 예, 똑같이 Q, 그 다음에 딜리버리 타임에 대해서 릴라이빌리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리티, 그 다음에 코스트. 밑에 있는 이런 상당수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활동이다? 원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는 어떻게 되냐? 원가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요 경쟁 차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사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다 읽어본다 이런 것들 뭐 제가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기서 다시 여기서 생산 전략에 대한 거 2장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경쟁 전략, 경쟁 차원 이것들도 한 번씩 쭉 보세요. 도요다, 그다음에 테슬라,
아마존, 뭐 자라 이런 기업들 다 아주 시장 내에서 아주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네. 봅시다. 요거 우리 생산 시스템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ODM, OEM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게. 그래서 ODM, OEM, ODM, 그 다음에 EMS, CDMO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계약 생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OEM과 ODM의 이러한 특성이 기본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OEM 업체는 어떻게 되냐? 이게 독자 브랜드와 R&D 역량 갖고 있지 않고요. ODM은 그거 갖고 있고 생산 기반도 갖고 있고. 예. 뭐 그래서 EMS 요즘에 IT 전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전자 저기 계약 생산자들 EMS 이거서 이게 그래서 전자제품의 설계 지원, 부품 조달 이게 OEM이냐 ODM이냐고 똑같아요. 이게 근데 말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전자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EMS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대 EMS 기업 애플의 아이폰의 70%, 50%를 이제 어, 정도 하다가 점점 늘어났죠, 지금 이제. 그래서 아이폰의 70% 생산하고 있고 소니, 닉텐도 위탁 조립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이 100만 명 정도 되고 이게 엄청나죠. 이게 그다음에 자빌 여기 마찬가지 이거 EMS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지금 플렉스 그다음에 자빌 그다음에 팍스콘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기 EMS가 이제 이게 그 OEM 형태의 기업 이제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거다. IT 분야에서 이게 반도체에서는 이제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반도체에서는 또 그러니까 전자 분야에서 EMS,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파운드리. 이게 파운드리는 반도체 만드는 분야인데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위탁 생산. 이게 그래서 저기 설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 기업. 그다음에 위탁 생산하는 데가 이제 파운드리. 이게 그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하는 게 오셋.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연결되는 이런 형태인데 TSMC가 바로 어떻게 해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예요. 위탁 생산하는 업체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저기 단순히 칩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R&D 역량과 생산 기반을 같이 갖고 있는 이 ODM 형태야, 기본적으로. 이게. 삼성도 어때요? 삼성도. 삼성도 여기 파운드리예요. 얘가. 그래서 위탁 생산하고 퀄컴, IBM 등의 고성능 칩 같은 거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OEM과 ODM이지만 업종별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 부르는 이름이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팹리스, 파운드리, 어셋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OEM, ODM이지만 산업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 내가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제약 바이오 회사는 그래서 어떻게 CMO, CDMO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량 위탁 생산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CMO. 이게 그 다음에 CDMO가 있어요. 예, 얘는 공정 개발도 하고 공정에서 개발 능력, R&D 역량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 단순히 생산만 하는 그런 제조 역량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CMO는 뭐예요? CMO는 얘는 대량 위탁 생산 중심이니까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OEM 형태, OEM 형태. 그 다음에 CDMO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얘는 ODM 이게 그래서 대량 위탁 생산 CMO, OEM. 그 다음에 CDMO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제 ODM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보세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책에도
계약 생산 업체, 최근에 이렇게 계약 생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생산, OEM, ODM,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보란 얘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게 OEM, ODM, 뭐 EMS, CDM 뭐 이렇게 나오는데 OEM과 ODM이 지금 기본적인 건 OEM과 ODM.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이게 뭐 명확하게 뭐 CDMO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OEM, ODM하고는 명확하게 1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됐고, 이제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우리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공급사슬 전략 해가지고 쭉쭉쭉 넘어가는 것들 한 번씩 쭉 보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위켐 스키너가 얘기했던 포커스드 팩토리네요. 포커스드 팩토리. 그래서 공장 안에서 어떻게 되냐? 공장 내 공장이라고 PWP라 그래요. 이게 Planned Within Plan 그래가지고 이 집중화 공장, 공장 내 공장을 PWP라고도 얘기하고 위켐 스키너가 공장 안에서의 공장을 어떻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산업용 에어컨과 가정용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용 에어컨에 옆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조그맣게 생산 라인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기업용 저기 가정용 에어컨 이렇게 만드는 형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더니 얘 때문에 가정용 에어컨, 주로 산업용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산업용 에어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전체 흐름이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설계를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하냐? 나중에는 쫙 해서 아예 그냥 쫙 분리하는 거죠. 산업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쫙 이렇게 아예 생산 라인을 홀류를 섞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공정 내에서 나왔던 특정한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도 있게 그 정도는 만들어줬지만 생산의 공정을 아예 그냥 딱 구분해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공장 안에 공장이 되는 거예요. PWP, Planned Within Plan. 그래서 PWP.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Focused Factory는 PWP. 그런 특징하고 연결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 차원. 경쟁 차원 이미 했네. 이거 쭉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쭉쭉쭉쭉 넘어가고 상세 관계 트레이드 오프 모델이네 그죠 트레이드 오프 모델 이거 쭉 얘기했고 여기서 여기 이제 오더 위너하고 오더 퀄리파이어 이거 힐 교수가 얘기했던 오더 위너하고 오더 퀄리파이어 요것도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요거 쭉쭉쭉 제품 서비스 연속성 해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핵심적인 차원이 뭡니까 이거를 이제 음, 나왔던 거 다 위험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위험 관리 툴도 나왔네. 이게 이게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야. 단독 소싱 할까? 아웃소싱 하는데 저기 단독 소싱 하는 거하고 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영향에서 이제 자연재해, 인재 이런 다양한 위험 리스크 이런 것들 놓고 이제 이게 매트릭스 만든 거죠, 이게. 위험 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어떻게 되냐? 다양한 선택지와 잠재적 위험와의 관계성을 매트릭스로 그렇게 그리는 거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망 내가 이거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업 연속성에 대한 얘기했어요. 사업 연속성 관리.
최근에 이 사업 연속성 관리가 되게 중요한 테마죠. 이게 왜 그럴까요? 공급망이 불안전성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안 돼. 부품 조달이 안 돼서. 회사가 셧다운 됐네. 왜? 원자재를 못 구해서.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 연속성 관리는 되게 중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통합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중요한 관리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다 설명했어요. 생산성 측정하는 거 봅시다. 생산성.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거예요. 생산성. 이게, 이거 효율성과 같은 개념이네. 이게, 그래서 효율성은 나무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의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능력. 쫙, 어느 특정한 시점을 딱 자르는 거예요.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딱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분자 분모의 대비를 보면 효율성. 생산성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효율성의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이 반영된 거예요. 특정한 기간 동안, 이게 투입과 산출을 변환하는 개념. 이게 생산성 개념. 그 다음에 효율성은 이게 횡단면 자료죠. 쫙, 그냥 횡단면 자료. 쫙 잘라가지고 특정한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한 효율성의 개념을 이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율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A 기업의 효율성을 계산하세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떻게 투입과 산출이 변환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인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생산성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책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의 개념은 똑같은 걸 측정하지만 효율성은 횡단면 자료, 짝 특정한 형태에서 딱 잘라가지고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짝 지금 시점에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방법. 짝 이게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성의 개념은 특정한 기간이 내포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특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어, 단위 시간당 생산성, 특정한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투입을 산출로 변환한 역량, 특정한 시간 동안. 그래서 시간당 생산성 이렇게 되는 시간당 효율성이란 말을 안 하거든. 시간당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지.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특정한 시간 단위. 이게 그래서 생산성의 개념은 똑같이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지만 어떻게 된다? 특정한 기간의 개념이 포함해.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게 차이를 이해하면 되고. 하지만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동일해. 측정하는 방법은 투입 산출로.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은 머릿속에 숙지한다.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이런 형태. 그래서 어디를 보냐가 되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생산성과 내가 효율성의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은 상대적 효율성. 비교 대상이 A, B, C, D인데 1.8, 1.9, 2.3, 3.2 이렇게 나왔어. 효율성 지표가. 그러면 1.8이니까 제일 낮은 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그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1.8을 계산하면 3.2가 1일 때, 땡땡, 1일 때 어떻게 되냐? 1.8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8은 3.2x니까, 1.8은 1.8이 3.2x가 돼버리니까, 이게 1.8 나누기 3.2 하니까 당연히 는 0.56 나오겠네. 이게. 그래서 3.2를 나누니까, 얘가 x는 어떻게 돼요? 얘는 a는 0.56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를 모르고 일로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의 효율성을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상대적 효율성의 개념이다. 쭉쭉쭉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여기서 그래서 부분 생산성 척도 산출과 노동력 이렇게 나오는 다요소 생산성 척도 다요소 생산성 척도니까 어떻게 돼요? 다요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생산성 측정 척도 봅시다. 최종 생산 단위가 만 단위고요. 제공 품위
2,500이고 배당금이 1,000이고 그 다음에 총 산출이 13,50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3,500을 총 산출을 투입 봅시다. 노동력 원자재 쭉 해서 총 투입이 1519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갖고 나누니까 0.89. 요게 생산성 척도는. 그 다음에 다요소 생산성 척도는 어떻게 되냐? 노동력, 원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 원자재 두 가지 갖고 총 산출했더니 4.28, 3.17 이렇게. 어, 부분 생산성 척도는 총 산출의 에너지에 대한 것들, 노동력에 대한 것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요소 생산성에서 노동력과 원자재를 집어넣어가지고 4.28 됐어요. 이게 즉 어떻게 돼? 저 4.28에 대한 것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 노동력과 원자재의 다요소 생산성에 1을 투입하면요 어떻게 돼?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산출로 어떻게 돼요? 4.28배 나오는 거예요. 4.28배. 그러니까 1달러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4.28달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출이 이게 그래서 분자 분모의 비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ESG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것들도 한 번씩 우리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뭐 부분 생산성, 총 생산성 이거 뭐 요정 이런 예제나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에 대한 내용도 쭉쭉 넘어가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QFD HUQ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쭉쭉쭉쭉 해서 요거 쭉이 넘어갈게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 계약 생산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계약 생산자 여기 나오네요. 이게 굉장히 이 다양한 형태의 계약 생산자가 업종별로 부르는 이름이나 이 기능도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은 OEM과 ODM 요거 기본 예. 제품과 이거 넘어갑시다. 좀 쭉쭉쭉 우리 핵심적인 것들만 좀 할 수 있도록 쫙 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본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바로 뭐예요? 이게 선형으로 쭉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순차 설계라 그랬잖아. 순차 설계. 순차 설계는 어떻게 돼요? 램프업 단계. 이게 생산 준비를 넘어가는 이 램프업 단계로 쫙 넘어가는 여기 램프업이라고 나와 있죠. 생산 준비로 넘어가는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돼? 넘는 게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쭉 오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계속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 전통적 순차 설계에 신제품 설계할 때 순차 설계의 문제점은 바로 뭐였다? 이게 이 납기 시간, 그 다음에 설계 변경 횟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코스트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납기를 지키는 것이 되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데 그 납기 지키는 거 쉽지 않다. 이게 왜 변경이 불안전성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쌍용을 위기에서 구한 자동차 티볼리 그 이유재 그 부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총괄 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티볼리의 설계 변경 횟수가 1,000번이 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없는 돈에 R&D를 하는데 설계 변경을 1000번 이상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거기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손실 본 거예요. 1000번 정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신제품 개발의 순차 설계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동시공학의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라운드 테이블에 마케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재무관리자, 고객까지 다 참여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제품의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설계하는 거죠. 거기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 컨커런트 동시공학이 그렇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가 QFD HOQ. 그죠? 예. 고객의 소리를 엔지니어한테 공정 내에다가 어떻게 전달할 거냐 고객의 소리를 그 방법을 체계화시킨 게 바로 뭐다? QFD HOQ. 이게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 제가 좀 쭉쭉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뭐 쭉 뭐 이런 것들 넘어갈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품질 기능 전개 하나 중요하네. QFD HOQ. QFD HOQ의 목적. 요거 목적. 요건 별표. QFD HOQ.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돼? 고객 지향적 제품 설계. 고객 지향적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 지향적 제품을 설계할 수 두 번째. R&D, 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의 R&D하고 제품이 신제품 개발하는 이 기간이 어떻게 된다? 신제품 R&D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 기간이 줄어든다. 그치? 줄어든다. 이게.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하고 또 관련된 거예요? 비용이 줄어든다. 이 얘기. 자, 이렇게. 즉, 고객 지향적 제품을,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고객 지향적 제품을 설계하면서도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돈 적게 쓰고. 이거는 진짜 제 일타쌍피네. 그죠? 이게 아주 여러분들. 어, 그래서 QFD HOQ가 거의 웬만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이 일정 부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QFD HOQ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나머지 뭐 자동차 문짝 설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DFMA 환경 친화적 제품 설계 뭐 이런 것들 뭐 다 나왔다 이미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MPV 뭐 저거 재무 뭐 하는 것도 저거 내부 MPV 요거 해가지고 경제성표 수년제 같이 이거 구한 거 이거 엑셀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죠. 이게 음,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됐고 우리 이제 우리 사장 사장의 프로젝트, 프로젝트도 있고, 우리 4장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신제품 개발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어,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2장 했고, 어이구, 3장, 제품에 요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여기 쭉 해서 우리 넘어갑시다. 1장 했고, 책에 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뭐 플랫폼, 프로세스 집중 제품, 맞춤형 제품 뭐 이런 것들 쭉 넘어갑니다. 고객 지향적 설계, 고객 지향적 제품 설계, 대표적으로 품질 기능 전개, QFD HOQ, 공정 내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다. 공정 내에다가 고객의 소리를 반영, 이것들. 품질 기능 전개. 그래서 요거 쓰는 법 여러분들 내가 다 이거 보여줬죠? 우리 해봤잖아, 이거. 그죠? 이게,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뭐 숙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DFMA 쫙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저기 설계를 용이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뭐 부품의 수를 줄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품에 의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신제품 개발 과정에 있던 것들은 다 했다.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정리하시면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됐고, 우리 4장, 이제 4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이건 뭐, 우리 여기 시험 문제 뭐 일단 당첨인 거고, 뭐 여기서 시험 문제 뭐 한 세트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예제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제. 예제 모델 했듯이. 프로젝트 관리는 여기 예제를 했듯이, 우리 이거 프로젝트 관리 한번 저기, 프로젝트 관리, 어, 요거 우리 EMV 요 예제 있잖아요. 전사 ERP 시스템 프로젝트 할 때 요거 5억 원 현재 5억 원, 4억 원, 6억 원 뭐 이런 것들 요거 현재까지 데이터 시청 요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보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획득 가치 관리 EVM 요거 중요해. 이게 돈 관리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여기서 PT를 내가 이걸 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화이트보드를 띄워서 공유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공유하고 우리 쭉 넘어가면 이제 우리 저기 4장에 퍼트 CPM 요거 얘는 예제가 딱 이렇게 저기 두 가지 예제가 있어요. 이게 여기 얘 목적은 뭐냐 얘가 일정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일정 계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산 관리. 예산 관리. 그래서 우리 EVM 요거 돈 관리하는 거. 요게 다 끝. 이게 그래서 일정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싱글 타임이네. 싱글 타임이 있고 하나는 트리플 타임이 있잖아요. 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얘 안 낼 거야. 얘는 진짜 싱글 타임은 얘는 쉽기 때문에 얘를 낼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어떤 거냐? 트리플이네. 트리플 타임. 이 트리플 타임에 대한 예제가 나온다. 이거에 대한 요 예제가. 그래서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되겠네. 우리 예제 풀어봤잖아요. 그죠? 예제. 그런 형태로 예제 나올 거야. 여기서 슬랙 구해라, 네트워크 도용을 구해라, 전진 계산, 후진 계산으로 네트워크의 전진, 후진 계산으로 요거를 표현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A 활동 이렇게 되면 A 활동이 어떻게 돼? A가 5주 걸려요. 5주. 5주. B 활동은 어떻게 돼요? 얘는 4주. 얘는 C 활동은 얘는 6주. 이렇게 쫙 하면 여기서 이거 싱글 타임 예제는 너무 쉬운 거니까 안 나오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A, M, B 쫙 해서 낙관일 경우, 비관일 경우 A 활동은요 쫙 해서 낙관일 경우는 5주, 비관일 경우에는 2주, 일반적인 경우는 3주 이렇게. 그럼 요거 기대값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A 플러스 4M 플러스 B의 나누기 6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그러니까 5 더하기 3, 4, 1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14의 9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9 나누기 6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뭐 6, 3, 18, 3.112 막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있는 것. 전진 계산하고 후진 계산할 때 앞으로 전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ES, EF, LS, LF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죠? 점 찍어서 이렇게 출발하니까 EF는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는 EF는 여기 앞에서 나왔던 ES에다가 어떻게 되냐? ES에다가
EF죠, EF. EF에다가 자기 자신의 끝난 시간이니까 0에서 3해야 해요. 내가 30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그 다음 작업자는 어떻게 돼요? 3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 4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EF에다가 어떻게 되냐? 앞에 있던 EF 더하기 어떻게 돼? 여기다가 자기 자신의 활동 시간 T를 더하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요거 헷갈리겠네. 에이, 잘못 얘기했네. 여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어. 그러면 여기서 ES에다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활동 시간을 요걸 더하는 거니까. 그죠? EF는 ES에다가 자기 자신의 활동 시간을 더하는 거죠. 이게 앞에 있던 ES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거를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기 LS 봅시다. LS 저기 밑에 있는 LSLF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3에서 오고 4에서 오고 10에서 와 이렇게 그러면 여기 ES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ES는 어떤 거 받아요? 여기는 ES를 ES요. 어떤 거 받아? 가장 긴 경로 10 받네. 그죠? 얘가 그다음에 5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EF는 어떻게 돼? 자기 ES에다가 여기 요거 활동 시간 T를 더하니까 10 더하기 5에서 얘는 15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이게 3, 4,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얘는 B 활동은 여기가 A1, A2, A3의 B 활동의 조건은 A1, A2, A3의 작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너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 말이 의미는 그러니까 끝나고 상태니까 끝나려면 10 이렇게 후진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후진 계산으로 하면 전진 계산으로 하면 여기서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피니시예요. 그죠? 여기가 0, 0에서부터 가는 거야. 여기 예를 들면 30주짜리야. 그러면 여기서 0에서 가면 여기서 예를 들면 요런 경우 3이 있고 4가 있고 10이 있어. 쫙 이렇게. 그러면 전체 세 일정을 다 포함시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러려면 어떤 거 잡아야 돼? 10일 잡아야겠네. 그죠? 이렇게. 반대로 여기 LS, LF는 여기서부터 LF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늦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짝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쭉 해서 여기 어 10일. 그다음에 여기 8일. 여기 4일. 이렇게 짝.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가장 작은 거 잡는 거네. 그죠? 이렇게. 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어떤 거를 선택하냐를 쏙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관과 비관에 대한 어떤 거. 이건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 문제야. 그죠? A 더하기 4M 더하기 B 나누기 6. 요게 T에 대한 A 활동에 대한 T 기대값 이렇게. 이게 그러면 표준편차는 Z는 XI 마이너스 뮤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니까 우리 뭐 구해야 돼? 우린 이미 요거는 CP, 얘가 CP고 평균이 CP고 표준편차 여기 CP의 표준편차 쓰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P가 만약에 여기서 표준편차 요거는 CP의 표준편차니까 A 활동, B 활동, C 활동, D 활동이 얘가 CP야. 그러면 A, B, C, D의 CP의 분산이죠, 분산. B 마이너스 A의 나누기 6의 제곱, 요거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 B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예, 마찬가지. 이게 분산 다 더해서 한 번에 루트 씌워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표준편차. 여기. 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내가 다 했고. 그래서 저기 퍼트 CPM 요거 퍼트 CPM 음, 일정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머릿속에 꼭 숙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서 뭐 주경로법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 요거 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아까 획득가치가 어딨나?
획득가치 여기서 EVM, 획득가치 EVM에 대한 것들. 그래서 PV, EV, AC 이렇게 있어. 플랜드 밸류예요. 이거 내가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렸잖아, 우리. 내가 그래프로. 그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요 점선이, 요게 점선이 계획된 가치네. 파란색이 점선이. 그다음에 우리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획득가치고 이게 실제 비용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서 요게 획득 가치가 요만큼, 그 다음에 실제 비용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획득 가치가 여긴데 실제로 계획된 건 여기고 실제로 여기서 비용이 지출한 건 이만큼. 이거는 과비용 상태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EV하고 A 활동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3주차 봅시다. 3주차. 어느 특정한 프로젝트의 3주차에 투입되는 예산을 뭐를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면은 얘가 ES, ES의 특징, 그 다음에 LS의 특징. 이게 내가 다시 한번 PT를 한번 여러분들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이걸 한번 ES 기준으로 해서 ES하고 LS 기준으로 예산 편성표를 보면 1주, 여기는 2주, 여기 3주, 여기 4주. 예산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건 잘못된 그림이네. 이렇게. ES하고 LS를 가든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끝나는 점으로 가는 예산의 편성은 똑같다. ES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LS는 예산에 집어넣는 방법을 늦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2주차다. 2주차 그러면 얘는 요 밑에 있는 건 LS고 늦게 예산을 붓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ES 예산을 일찍 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ES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LS의 예산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예산 범위가 이렇게 예산 범위가 되는 요 범위 여기 그래서 내가 2주 차에 투입되는 예산의 실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일찍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늦게 시작하면 이렇게. 요게 저기 플랜드 밸류죠. 계획되어져 있는 예산의 범위예요. 늦게 아니면 예산의 통제선의 범위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가치가 어떻게 돼? 요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그래서 ES하고 LS의 예산 범위에 대한 특성이 이런 형태로 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게 보이는 요 표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퍼트시 PM의 프로젝트예요. 예산 투입으로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실제로 지금 ES 기준으로 나온 거고, ES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요게 예산을 일찍 넣거나 ES이거나, 얘는 LS이거나,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이게 전진 계산하면, ES, EF, LS, LF,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가 그려지니까, ES 기준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ES 기준으로 예산을 할당하니까,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이제 이거 LS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PONQM 돌리면 뒤에 퍼트 CPM, 네트워크 도용에 ES, 그다음에 LS, 뭐 EF, LF, 그다음에 전체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간트 차트 비교돼 있잖아요. 그 간트 차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산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주부터 15주짜리 프로젝트인데 일찍 예산을 투입하면 위쪽에 이렇게 상한으로 올라가고 늦게 투입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럼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이게 예산의 이게 허용 가능 범위가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요 예산의 가능 범위가 요게 바로 ES하고 LS의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게 플랜드 밸류가 되겠죠. 그죠? 이게 PV가 되고 실제로 예산이 이 바깥으로 실제 투입한 액추얼 밸류가 내가 실제로 투입한 것이 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 가능하지 않은 예산 범위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위치했다. 그럼 요 주차에 여기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산을 지금 초과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프로젝트 실패, 그죠?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패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후행 작업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감축해서 이 예산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다시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프로젝트에서 돌아가면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효율성 지표는 어떻게 돼요? PV분의 EV.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이게, 어, 저기, 예를 들면, 우리 그 생산성 평가할 때, 그래서 P 캐퍼설티에다가 그 다음에 액추얼 아웃풋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효 생산 능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기 액추얼 아웃풋 해가지고 나눈 값이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그것 갖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SPI라는 일성 성과 지표 SPI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플랜드 밸류를 어떻게 되냐? 요걸 갖고 EV를 실제 earned value 즉 이 획득 가치를 계획되어져 있는 거를 나눠서 어떻게 되냐? 이게 최소한 계획되어져 있는 것과 본 것이 같으려면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1이제 1. 그1 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1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10억을 넣었어. 그러면 10억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10억이 안 나오고 8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1 이하니까. 이거 10억 원어치에 80%밖에 진척도가 안 된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SPI는 어떻게 되냐? EV를 PV를 나눈 거고, 그다음 비용 성과지표 봅시다. CPI. CPI는 이 코스트에 대한 이게 효율성을 투입하는 거니까, 효율성을 분석하는 거니까, 이게 액추얼 코스트예요. 실제 투입한 것과 그다음에 이게 투입한 돈에 대해서 언드 밸류, 즉 10억 원을 집어넣었으면 10억의 가치가 나와야 되죠. 근데 10억 원을 넣었는데 언드 밸류가 어떻게 돼요? 8억 나오면 이건 이거는 1 이하 값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0.8 나오면 이거는 비용적으로 1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 원만큼밖에 이게 가치를 내가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요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우리 책에 예제가 나와 있어.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그다음에 일정 차이, 그래서 여기 SPI하고 CPI는 즉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PI 값은 코스트 중심의 퍼포먼스 인덱스냐, 그렇지 않으면 스케줄, 계획되어지는 일정에 대한 이 퍼포먼스 인덱스냐. 여기서 SPI하고 CPI 두 가지. 얘는 효율성 지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이 분석하는 게 있어요. 차이 분석은 빼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SV예요. 즉 스케줄 되어져 있는 이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EV에서 PV 뺀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플러스면은 일정이 단축될 수 있고 같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EV하고 PV가 같으면 위에 거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밸류. 즉 바꿔 얘기하면 10억 원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돼. 플랜드 밸류가 10억 원에 투입되는 상황에 맞춰서 10주가 끝나야 돼. 10억 원. 이게 근데 8억 원밖에 안 됐어. 8주 차 정도에서 끝나버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일정이 단축되는 거죠. 10주에 10억 원 투입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12주만큼의 가치를 얻었네. 그러면 12주 마이너스 10주니까 어떻게 돼요? 2주만큼을 어떻게 돼? 내가 차이를 줄이고 있다,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비용 차이 봅시다. CV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값이면 이게 예산이 초과된 거예요. EV, 언드 밸류하고 액추얼 코스트하고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는
액추얼 코스트 실제로 내가 투입한 것과 벌어버린 것에 이것을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액추얼 코스트가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죠? 10억을 넣었는데 8억 원밖에 내가 언드 밸류의 이러한 코스트의 가치를 성과를 나타냈다면 어떻게 되냐? 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초과된 상태고 플러스 값이면 10억을 했더니 12억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플러스 값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상태. 그래서 여기는 EV에서 AC 뽑고 여러분 이거 숙지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CPI하고 CV, 그다음에 SPI하고 S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PI는 어떻게 되냐? 나누는 값이고 이게 PI 값은 이제 나누는 값이고, 그 다음에 EI, SV, CV하고 나오는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차이 분석에서는 EV에서 PV 빼고, 그다음 EV에서 AC 빼고, 요거 되게 숙지하는 방법이 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당연히 어떻게 되냐? 요거 갖고, 어,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밸류 집어넣은 거,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 ES하고 LS 사이로 예산의 변동 폭에 허용 가능한, 예산이 항상 일정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변동되거든요. 이 투입하는 것이, 변동성이. 일정도 변동되듯이 예산도 변동되는데 그 허용 가능한 폭이 ES하고 LS 사이가 예산 통제선의 범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여러분들 좀 머리 숙지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젝트 사양 전사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총 완료됐을 때 10억 원이야, 총 예산이. 이게 근데 10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5개월이 지났으면 5억 원 투입해야 돼. 그래서 BCW의 PV 값, 플랜드 밸류는 5억 원. 이게 근데 BCWP는 어떻게 되냐? 이게 4억 원. 실제로 완료된 업무는 전체 40% 수준. EV가 이게 그래서 액추얼 코스트를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6억 원. 40%의 일을 하는데 6억 원을 지출한 거죠.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SV, CV, SPI, CPI, 그다음에 EAC, ETC, TCPI 이렇게 해서 제가 딱 구분해 냈어요. 요거 숙지한다. 요거 머릿속에 꼭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퍼트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일정 스케줄링 하는 거, 트리플 타임에 대한 것들 이거. 그다음에 예산을 계산하는 거. 이거 요거 두 부분. 아, 요 예제 되게 좋네. 요 예제 숙지하면 되겠네. 요 예제. 전사 ERP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요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확률 구하는 부분, 확률 구하는 부분.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 부분. 프로젝트의 일정이 어떻게 된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 우리 나오는 이 프로젝트는 어, 그 대칭형 분포가 아니라 찌그러진 형태의 이렇게 왼쪽 긴 꼬리 형태 이런 형태의 분포라 그랬죠. 그럼 얘를 어떻게 돼요? 확률을 구하려면 대칭형 형태의 이러한 분포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죠? 이게 그래서 특정한 주차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날 확률을 내가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위치를 Z값으로 딱 변환하는 거야. 그 방법은 어떻게 돼? XI에다 마이너스 뮤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CP. 얘는 CP의 표준 편차. 요 XI 값은 바로 뭐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30주짜리야. 그럼 32주에 얼마큼 끝나? 우리 프로젝트가 끝날 가능성 요거 되는 거죠. 32주인데 어떻게 100% 완료 아니에요? 100% 완료 아니죠. 왜 그럴까? CP는 어떤 거예요?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어디에 해당돼? 가운데 평균값. CP가 만약에 CP 경로가 A, B, C, D 그러면 A 일정 50%, 50%, 50%, 50% 그죠? 다 50%의 이러한 일정의 합인 거잖아요, CP가. 그래서 정규 분포 나타내면 몇 퍼센트? CP가 끝날 확률은 50%.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면은 32라는 값이 이거 요 위쪽에 어딘가에 딱 걸리겠네. 그죠? 그거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 연습 충분히 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4장 퍼티 CPM에 대한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